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희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위켄드 에디션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가 느끼기에는요, 정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 토요일에 같이 그 레이어를 주면서 한 주일의 뉴스를 정리한다.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경우는 물론 그 중요한 그 한 주일에 일어났었던 일을 정리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세 사람 키워드를 꼽으라면은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 한 번도 전해드리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케이리 힐즈라든가 아니면 그 피트 브리저즈, 민주당에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그 후보의 남편, 후보가 남자인데 후보의 남편이 남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역시 뉴스이기도 하면서 미국의 그 추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부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대사 대행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 대사도 그랬고, 또 현재도 중령으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부위원회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알렉산더 빈드맨, 이런 사람들이 쭉 나와서 증언을 하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재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조 바이든 그 부통령과 그 아들을 조사해 달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했다 하는 형태로 증언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중령이 증언할 때는 이 사람이 이민자라고 3살 때 이민 왔거든요. 3살 때 이민 왔으면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뭐 우크라이나 말도 한다, 뭐 러시아 말도 한다, 영어도 한다, 미국 사람들과는 영어로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과는 우크라이나로 일하면 그러면 그게 스파이를 했을 수도 있어라고 누군가는 생각을 하지. 한인 좌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팍스뉴스를 통해서요. 그게 이제 비난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말로 하지 무슨 말로 하나요? 이 사람이 외교관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리고는 그 20년 정도를 미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다치기도 했고요.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이라크에서 뭔가를 그 폭발물을 잘못 그 만져서요. 그리고 훈장도 받았고, 이런 사람이 나는 애국자고 대통령이 부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관계자들에게도 시정 요구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팍스뉴스가 그 사람 스파이스러워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공화당에서조차 그걸 그렇다고 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쌍둥이이기 때문에 동생도 육군 그 중령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동생도 육군 중령이다 하고 사진을 봤는데 비슷해서 그냥 1살, 2살 차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3살 때 같이 와서. 이런 일이 있었고, 결국은 이 문제는 민주당이 목요일에 공화당과 백악관이 요구를 한 그런 결의안 전체 투표에 붙여서 아주 그 초당적이 아니라 당파적으로 초당파적이 아니라 아주 당파적으로 대통령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몇 명은 의석이 공석이고 232대 196. 민주당에서 2명이 이제 공화당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연방 하원 의원이죠. 그 사람들은 이 탄핵에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전부 이제 반대표를 던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민주당에서 2명밖에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문제 탄핵이 시작될 때 절차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반 정도, 그러다가 뭐가 조금씩 증거가 나오면서 3분의 1 정도는 그래도 아니야, 이건 아니지, 탄핵하는 것보다는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고, 나도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고 했는데 2명만 탄핵에 그 반대를 했다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뭐 굉장한 승리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는 그 데이빗 브룩스 같은
공화당인 칼럼니스트, 뉴욕타임스에 글을 쓰는 사람은 그래봤자 하원에서 탄핵돼도 상원에서 안 해준다. 상원에서 조 바이든이나 엘리자베스 워렌이나 아니면 뭐 낸시 펠로시 또 뭐 버니 샌더스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두게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하원은 한다고 하지만 상원에서는 투표 안 해준다니까 하면서 빨리 그 땡스기빙 데이 11월의 네 번째 목요일이죠. 그 전에 하원에서 탄핵하고 투표해버리고 빨리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없애버리고 우리가 새롭게 지금부터 좀 이슈에 집중하는 선거 캠페인을 치르는 게 최선이다. 물론 공화당 상원들도 대통령이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뭐, 데이빗 브룩스 씨의 얘기예요. 왜냐면 데이빗 브룩스 씨도 이미 그냥 전화하다가, 아이고, 좀 어떻게 좀 해줘 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통원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게 다 작업을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래서 상원도 보면은 그게, 이거는, 무죄라고 말하기 참 대통령을 커버하기가 어렵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절대로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는 꼴은 못 보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국 전 장관을 두고 또 그 시위가 열렸는데 검찰이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또 조국을 또 이쪽에선 지지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표창원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이 내가 봐도 아주 잘못한 점이라던가 그 표현 자체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 잘못한 점이나 그런 점이 내가 보기에도 있었는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표창원 의원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정정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말 했습니다. 제가 미국 날짜로 어제가 아니라 그제 밤에 한국일보와 표창원 의원이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음에도 본인이 이제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항상 당에서 외부인과 같았고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막 공격하는 공격수 역할을 많이 했죠. 청문회 할 때도 아니 조국 이 지명자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이철 의원도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건 당이 좀 잘못한 거다 하면서 재선에 안 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형태로 미국에서도 지금 공화당에서 대통령 절대로 상원에서 탄핵 안 시킨다라고 보는 게 데이빗 브룩스 씨의 의견이고요. 그에 비해서 패기 누난이라는 역시 같은 공화당의 칼럼니스트인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사람은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이 두 사람을 지적을 하면서 탄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탄핵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시작은 존 켈리가 예언처럼 하고 백악관에서 쫓겨났던 당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스맨만 두면은 언젠가는 탄핵당할 거요 라고 얘기를 했다던 전 비서실장의 얘기와 존 볼튼이 나 별로 나가고 싶지는 않은데 청문회에 그래도 결국은 나올 것 같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존 볼튼은 해고된 지 9월 달에 해고됐으니까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많은 것을 이 우크라이나 전화 통화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패기 누나는 결국은 상원도 피할 수 없는 정도의 탄핵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인물은 미치 매코넬이라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데 이 상원 원내대표가 다음 주에 있을 존 볼튼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증인이 출석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 같은 얘기들을 여론이 어떤 형태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 공화당 상원 의원이 내년에 선거를 이제 53명 가운데 이번에 많이 치르죠. 2018년도에는 민주당이 많이 선거를 치렀었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연방 상원 의원 한 5명, 6명을 지킬 것인가, 두 가지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지 된다면 저는 그 결단은 보이는 것 같아요. 상원 의장으로서는 대통령 한 명 버리고,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 뭔가 그 분열보다는 평화를 그리고 많은 그 세계의 지도자 역할을 이렇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영 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는데 나는 연방 상원의원 5명을 지키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상원 그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지금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현역 상원 의원이 기금을 많이 모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뭔가 이제 표를 잃지 않기 위한 그런 단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존 볼튼이 영웅이 될 것인가 악당이 될 것인가. 영웅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볼 때 영웅인 것이고 악당하면은 공화당 쪽에서 볼 때 악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한국으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한국에서도 이 북한 이슈와 관련해서 지금 존 볼튼이 의회에 나가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거꾸로 때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이 다치게 하는 그런 증언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게 그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존 볼튼이 차라리 백악관에서 나갔을 때 북한과 가까이 뭔가를 일을 하기를 원했던 한국의 그 정부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었고 존 볼튼 나갔다고 박수를 쳤는데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오히려 차라리 백악관에 있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있는 게 폭탄을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가. 그것도 지금 모르는 일이고요. 해서 존 볼튼 같은 경우는 그 외교관도 했지만 그 유엔 대사도 하고 그랬지만 외교를 무시하는 외교관. 강성 중에 강성. 물론 전쟁 광일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를 해고하기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농담 비슷하게. 존 볼튼이 만약에 하라는 대로 다 했으면 지금 미국이 몇 군데서 전쟁을 치러야 했을지 몰라. 물론 이제 북한을 포함해서죠. 베네수엘라 뭐 다 포함해서인데 그런데 전쟁 광일지도 모른다. 월먼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또 공화당에서는 이 존 볼튼을 월먼거이긴 한데 with heart of gold. 맞습니다. 닐 영의 heart of gold. 그 heart of gold라는 것을 붙여주면은 뭔가 그 자신의 그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이상 아니면 올바른 마음 이런 표현이 그런 그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전쟁광 with a heart of gold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까지 보여왔던 건 끊임없는 관료주의 안에서 자신의 라이벌과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라크에 대해서도 그때 전쟁을 하러 가야 돼 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콜린 파웰이었기 때문에 아들 부시 대통령 아래서요. 콜린 파웰을 정말로 두드렸고 싸웠고요. 이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라크 또 시리아, 북한 이슈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바마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그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이 됐을 때 역시 콘돌리자 라이스하고도 굉장히 싸웠었고요. 해서 존 볼튼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Trump being Trump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the John doing John Bolton things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를 청문회에 나가서 우크라이나 이 문제 참 저 수류탄 쥔 그 루돌프 줄리안이 저 사람 문제야. 저 수류탄 언젠가 터지고 말 거야. 이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존 볼튼이 그대로 지금 그 존 볼튼 thing을 청문회에서 한다면 상대의 인생 라이벌의 인생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든 사람이거든요. 당분간은. 사건이 있고 싸울 때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상대가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존 볼튼이 아무리 대통령에게 미운 마음이 있고 본인이 그 판단하는 것이 세계 정세에서 맞던 맞지 않던 본인은 그걸 정말로 믿는 heart of gold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대로 그 우크라이나 그 전화는 정말 대가성이었어 라고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지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존 볼튼은 평생 공화당입니다. 존 볼튼이 과연
민주당의 동맹이 될 수 있을까? 그 청문회에서 저는 그게 하나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러나 존 볼튼은 존 볼튼 자신을 위해서 살아오고 일해왔던 사람이니까 글쎄요. 어떤 역사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이벤트이기 때문에 존 볼튼이 뭐 민주당과 동맹이 된다, 되지 않는다를 생각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치명적인 증언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존 볼튼이 나오는 것이 지난번에 러시아 스캔들 때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의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 그리고 특별검사가 직접 하원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는 그때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때보다 더 핫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문회 처음에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그 러시아 스캔들, 그 보고서는 책자였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알아서 다 해줬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리고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왔을 때는 그 사람이 워낙에 처음부터 그런 청문회 가기를 원치도 않았고 딱 그 표준만 말하는 사람이지만 존 볼튼은 존 볼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목요일이 굉장히 기다려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내용을 뉴스가 많아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못했는데, 휴스턴 애스트로스하고 워싱턴 내셔널즈와의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대통령이 싹 갔었을 때, 그때 부 소리 받고 감옥에 가둬야 돼,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 트럼프 대통령.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화, 또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다 잊고 난 뒤에,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로 이 야구장에서 대통령이 그 정도의 대접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망신스러운 순간이었고, 미국은 야구가 국가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숨지기 전에 데스베드에서 누군가 측근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군인이었는데요. 그 측근이 야구는 계속되게 해라. 이 나라에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볼팍에 가서 가족들이 뭐 먹고 마시고, 이게 또 다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선 커뮤니티의 행사고 사람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야구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국가 제도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티오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야구를 싫어했대요. 경멸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야구를 경멸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는 얘기하지 않았을 그럴 정도인데,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월드 시리즈 시작할 때 시구 던지기도 하고, 특별한 일이 없거나 아니면 뭐 국가에 슬픈 일이 있다던가 뭐 해외에 나가 있다던가 그런 때가 아니면, 그런데 이번에는 뭐 초대를 하지도 않았고요. 대통령이 뭐 시구하고 하는 것도 역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대통령 때부터의 미국의 어떤 전통이었거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시구하는데 초대받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27대 대통령이니까 1900년도 태프트가 9년부터 13년까지였었죠. 그렇죠? 맞죠? 예. 그때부터의 전통에 이번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네치의 오너 가족과 같이 보지도 못했고, 오너 가족이 초대를 하지 않아서 다른 곳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비춰지니까 그 전에 금방 군인들이 비춰졌을 때 막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 우우 하고 가둬버려. 그런데 가둬버려 소리를 힐러리 가둬버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 아들은 조 바이든의 아들을 가둬버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간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환영받지 않는 곳은 안 갑니다. 지금 백악관에서 워싱턴 주변을 잘 안 다닌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였는데, 워싱턴에서 이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 4% 지지받은 것으로
그 집계가 나중에 보니까 됐더군요. 그러니까 안 다니고 다른 지역도 선거 캠페인 하는데 다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인기 있는 곳만 가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많이 왔어 하는 얘기도 하고 거기서 다져놓고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월드시리즈 야구장처럼 대도시의 야구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한 30군데 있다고 치면요. 주마다 하나씩은 아니라도 어쨌든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대도시에서 비슷한 야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지적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요. 트럼프 대통령만 이런 그 대중적인 장소에서 그 야유당하는 것 아닙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고 그리고 처음에 대통령 됐었을 때 알칸소 촌뜨기였잖아요. 해서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 촌뜨기가 아닌 그 본인들이 얘기할 때 그리고 그 촌뜨기가 아니다에는 돈도 포함되기 때문에 촌뜨기가 아닌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가 이제 그 자동차 경주 그 나스카잖아요. 돈 다른 정적인 것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사 모으는 것이고 본인 뭐 작은 박물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림 넣어놓고 그런데 이 나스카에서 빌 클린턴도 야유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이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그 야구장에서 서로 뭐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고 할 때 뭔가 반대 그 당 유권자들로부터 야유를 당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향군인들을 비춰주는데 재향군인들도 그 트럼프 싫다는 현수막을 미리 그 만들어 가지고 왔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모든 역대 대통령도 야유를 당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처럼 감옥에 가둬버려 이런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의 와이프인 미셸 오바마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미국이 그것보다는 낫다. 누가 대통령이든 다른 사람이건 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둬라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이 찌긋찌긋하게도 싫어하는 MSNBC 그러면서도 또 꼭 챙겨보는 가능하면 그 조 스카보로의 부인과 남편이 같이 진행하잖아요. 그 미카 그 브레즌스키 이 두 사람도 이건 아니지 트럼프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트럼프나 누구라도 이런 대접을 미국 대통령이 받기를 원치 않고 그러한 그 모습 미국의 모습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는 것도 원치 않아 하고 이 두 명의 그 모닝조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방송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미처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주지를 뉴욕에서 플로리다주로 완전히 그 옮긴다고 발표를 했고 옮겼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이유가 나는 뉴욕에다 얼마나 세금도 많이 내고 잘해줬는데 부당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플로리다로 옮긴다 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는 뭐 소득세라든가 무슨 세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비교할 때 뉴욕에서 16%를 냈어야지 된다면 플로리다주는 0%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 세금만 낸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금 그 팔지도 모른다는 워싱턴 DC에 있는 그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도 그렇지만 예전에 뭐 우체국 있었던 곳이죠. 거기서 이제 그런 장소를 예를 들어 뉴욕시에서도 아주 허름하고 다 흉물처럼 됐는데 손을 대자니 돈을 너무 많이 들여야지 되니까 누가 감히 할 수 없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등장을 해서 그때는 대통령이 아닐 그 사업가일 때죠. 부동산 개발업자일 때 시정부로부터 굉장한 그 혜택을 받고 뭐를 짓고 세금 안 낸다던가 해서 세금도 냈겠지만 세금 혜택을 받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은 다 돈이거든요. 문제는 돈입니다. 이번에도 세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지금 공화당에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있는 건데 공화당의 그 폴라 와이시라는 텔레반젤리스트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주의 목사인데 여자 목사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 너무너무 칭찬을 하고 하는 바로 이 폴라 와이트 목사를 백악관에
직책이 뭐 있던데요. 백악관의 Faith and Opportunity Initiative 자문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종교와 관련된 무슨 자문 역할자리로 이 종교인을 이제 들여갔습니다. 그래서 이 폴라 와이시라는 사람이 또 최근에도 책도 쓰고 뭐 너무너무 대통령 좋아요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이 폴라 와이시라는 목사는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서요. 사진을 보면은 저는 저는 좀 무서워요. 얼굴이 너무 많이 변했고, 여러분들도 폴라 와이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형수술을 할 때마다 점점 처음의 모습과는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리고 목사인데, 어떤 때는 백악관을 방문할 때도 등이 다 드러난 그런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다 보통 옷을 입었는데 등 다 드러나거나 아니면 앞이 다 드러나거나 그런 옷을 입고 뭐 대통령과 포옹하고 이러는 그런 게 전형적인, 저도 완전하게 아주 그 오픈마인드된 기발한 그 정신적인 소유자는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절하지 않은 옷차림이네, 좀 과한 성형수술이네, 목사로서는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 복음주의 여자 목사입니다. 결국은 아주 그 적절하게 그 역할을 줬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의 지지도가 이것보다는 높아져야지 되는데 많습니다. 복음주의자들도 자신들의 낙태는 절대 안 되거든,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의 지지가 그 2016년도에 80% 넘었던 것이 지금 60%대이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그 20% 갭이요. 이 정도는 올려주지 않으면 2020년도에 새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확장을 한 그런 그 다른 그룹의 유권자가 별로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딱 맞춰서 이 복음주의 목사를 백악관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잘해주고 있어 하는 건 홍보하겠죠. 안 봐도 비디오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안이 있는가?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비로 오로케라는 그 텍사스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상원 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는 지기는 했지만, 그 테드 크루즈라는 티파리가 강하게 지지하는 이 사람과 아주 많이 따라붙었고요. 돈이 그때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예비선거 캠페인을 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 토론회를 4번을 했는데 토론회도 별로였고요. 그런데 토론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 오로케라는 후보가 이제 연방 하원 의원 하다가 상원에 나가서 떨어졌으니까는 시간은 많고 선거 캠페인 자금도 있고 하니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때는 치과에 가서 치과 의자에 누워서도 뭐 트윗도 하고 뭐 뭔가 이런 소셜 미디어를 가지고 했어요.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스케이트보드도 타고. 그런데 막상 정책적인 그 이슈로 대결을 해보니까 한 번도 반짝반짝 빛났었던 적이 별로 없고요. 해서 결국은 사임하겠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도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처음에 토론할 때 굉장히 잘했죠. 조 바이든을 눌렀었던, 본인이 흑인계이기 때문에 흑인에 관해서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력이 많으면, 또 더군다나 이 사람은 온건하니까 공화당의 백인 우월주의자하고도 같이 일했고 뭐 이런 여러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에 대해서 아주 정말 강하게 두드린 것으로 탁 떠올랐는데, 그 뒤에는 텔레비전을 자꾸 보게 되니까 유권자들이 표정이나 말하는 게 굉장히 빈정대는 투네, 뭐 이런 것들도 느껴지고 하면서 딱 그 회복을 못하는 겁니다. 해서 카멜라 해리스도 뉴햄프셔의 선거 캠페인 본부를 닫는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이 사람도 지금 끝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조 바이든 후보보다도 더 앞서가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본인의 중요한 그 시그니처 이슈인 헬스케어 포 올에 대해서 누구나 다 그 건강보험을 갖는 것,
그런데 지금은 뭐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주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는데 딱 정부가 하나로 마련해서 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34조 정도나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한마디로 중간층은 하나도 돈 더 안 내고 부자와 기업이 돈을 많이 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엘리자베스 워렌의 얘기인데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먼저 선거가 치러지는 아이오와주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4위가 됐고 그 피터 부리저지라는 인디아나주의 사우스밴드라는 시의 이선 시장이 지금 많이 그 올라가고 있거든요. 3위로 엘리자베스 워렌, 또 버니 샌더스, 피터 부리저지, 또 조 바이든 이런 그 순서인데 버니 샌더스의 경우는 정말로 강한 그 후보이긴 한데 소셜리스트라는 사회주의자라는 드러내놓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보내게 된 그 자체가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당시 대통령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아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그 버니 샌더스 나이도 굉장히 많고요. 78세고 그런 게 힘들고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해보면 밀레니얼 세대 1980년부터 이제 2000년 그 사이에 태어난 그 밀레니얼 세대를 보면은 70%가 소셜리스트에게 투표하겠다. 그에 비해서 베이비 부머는 7%만 소셜리스트에게 투표하겠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아무튼 메디케어 포 올에 대해서는 버니 샌더스도 또 엘리자베스 워렌도 주장을 하지만 버니 샌더스는 중간층의 세금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고 엘리자베스 워렌은 절대로 안 올리고 부자들이 내게 할 거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경우 한 뭐 70조 달러인가요? 그 정도로 세금으로 내야지 된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이 헬스케어 때문에 헬스케어 포 올 때문에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제 보니까 한밤에 그 심야 시사 터크쇼, 코미디언 터크쇼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모든 국민을 똑같이 국가에서 건강보험을 잘 해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변해야 되는 게 있고 무엇보다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해줄 리가 별로 없고 공화당, 뭐 민주당이 지금 소수당인데 공화당보다 엄청난 다수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 아주 진보적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지역구인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메디케어 포 올을 지지를 하지만 그러나 그 우리가 지금 그 낸시 펠로시 얘기가요. 우리가 중점을 둬야지 되는 미드웨스트 이런 데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 또 지지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참 아이러니죠. 사실은 오바마 케어를 그렇게 미워하는 트럼프 대통령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같은 헬스케어를 없앤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와이트 그 지지 유권자들이 오바마 케어의 혜택은 가장 많이 보거든요. 흑인들보다 훨씬 많이 그 혜택을 본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행정부가 쓰는 돈 가운데서 한 8%가 헬스케어로 나가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모든 국민에게 다 주겠다고 할지 이 내용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더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피트 부리저지라는 사람의 얘기를 앞으로 당분간은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3위 내지 4위 예비선거 후보 그 순위 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공개적인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사우스밴드라는 곳의 그 시장 두 번째 시장 선거를 치르면서 재선 치를 때 오픈리 딱 얘기를 했고 결혼해서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 잘 모르겠는데 피트 부리저지가 아버지가 그 몰타 태생이거든요. 해서 그곳의 라스트 네임이 부리저지랍니다. 아버지가 원래 이제 예수의 신부가 되고 싶다. 그 프란치스코 교황 과거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그랬다가 결국은 뭐 예수의 신부가 아니라 어, 교수가 됐는데 어떤 교수냐면 문학 교수 한 29년 동안을 유명한 대학교죠. 노틀댐 대학이 그 사우스밴드에 있습니다. 인디아나주에. 그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이 아무튼 그 핏 브리저지잖아요. 핏 브리저지도 공부를 잘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옥스포드에 로즈 장학금 받고 갔고 그 맥킨지 컴퍼니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해군 그 예비군 정보장교도 거의 10년 정도 했고 뭐 루터넌트로 2014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도 갔고 했는데 이 사람의 남편이 남자거든요. 그 체이슨 브리저지. 보통 미국에서 이제 성을 따를 때 남편의 성을 따른데 핏 브리저지가 말하자면 구태여 뭐 엄밀하게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자, 여자 구분이. 그냥 같이 파트너의 개념인데 결혼을 해야지 그 인정받는다는 것이 있고 그 인정을, 우리의 사이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배우자로서의 혜택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결혼들을 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상징적인 것, 하나는 실제적인 것. 그럴 때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라스트 네임을 여자가 본인 것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남편의 라스트 성이 붙잖아요. 라스트 네임이 붙어서 세 번 결혼을 하면 어떤 경우는 이름이 여자 이름이 아주 길어지죠. 그런데 이 경우는 핏 브리저지의 남편이 브리저지의 라스트 네임을 따랐네요. 체이슨 브리저지라고 해서 원래 그 드라마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요즘에 굉장히 그 아내 선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었으니까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 그리고 어떠한 그 레즈비언, 게이 뭐 이런 그 조직 단체에 가서 내가 왜 이 핏 브리저지를 사랑하게 됐고 왜 그가 대통령이 돼야지 되는가를 잘 설명을 하면서 이제 스몰 작은 그 선거 기금을 모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티처였었기 때문에 작은 그 선거 기금을 모으면은 그러면은 그 가운데 뭐 누구를 이렇게 딱 당첨을 해서 본인과 같이 브로드웨이에 그 뮤지컬을 보러 가고 해밀턴 아주 그 중요한 뮤지컬이잖아요. 정치적으로도 메시지가 좋으니까 그런 이제 그런 것도 하고 또 그 스토리 콜렉터라고 해서 우리 예전에 무슨 뭐 남도 민요를 채집하러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요. 다니면서 유권자들의 스토리를 잘 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 핏 브리저지의 배우자의 선거 캠페인에 활용하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대통령의 그 부인으로서 퍼스트 레이디로서 뭐 크게 선거 캠페인에서 일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민주당 쪽에는 그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조 바이든 그 부통령 와이프나 그 사람도 뭐 대학 교수였고 지금도 뭐 파트타임 교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질 바이든. 그리고 버니 샌더스의 그 와이프도 역시 그 대학에서 일을 했었죠. 그리고 남편의 그 선거 캠페인에 인터뷰도 잘하고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처음으로 캠페인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편도 있고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경우는 이 남편도 법대 교수입니다. 그리고 또 법대 교수가 또 있어요. 에이미 클로바셔 그 미네소타의 연방 상원의원 해서 이 두 명의 여자 민주당 후보의 남편들이 법대 교수이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그 겪을 것 아니에요. 캠페인 가는데 아이오와다 하면은 이번 주에 다 아이오와로 가고 하니까 만나잖아요. 만나서 법 자문도 해주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거기에 남자인 핏 브리저지의 남편인 그 체이슨 브리저지가 다른 그 후보의 배우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인 겁니다. 민주당의 여자 후보가 어느 때보다도 많이 나왔고 도중에 하차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하와이주의 연방 하원의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에게 공격을 당한 그렇게 여자도 많고
블랙도 있고 유색 인종도 있고 그리고 공개적인 그 동성애자 후보도 있고 그 남편을 둔 그런 그 남자 후보도 있고 이게 그 미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 그 전해드렸고요. 해서 특히 이제 그 핏 브리저지의 남편인 그 체이슨 브리저지 같은 경우는 그 카니 슐츠는 누구냐면은 이번에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 사람 나왔으면 나 저 사람에게 투표할 텐데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오하이오주의 민주당 상원의원인 그 셔러드 브라운의 부인인 그 카니 슐츠라는 이 사람도 그 법을 공부를 해서 이렇게 그 핏 브리저지의 남편인 체이슨 브리저지가 이 카니에게도 자문을 많이 얻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배우자의 경우는 우리는 정말 초당적이기도 하고 라이벌이 아니다. 우리의 그 남편이나 와이프는 서로 그 라이벌로 일하고 있지만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전해드렸던 내용이 팜데일. 제가 얼마 전에 지역구를 혹시 잘못 말씀드린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케이티 힐이라는 민주당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 뭐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밖에 10개월 했네요. 1월에 선서하니까 선거는 11월에 치러졌어도 사임을 하고 말았는데 이 여성도 역시 오픈리 양성입니다. 남편도 있었어요. 그리고 31살의 여자 연방 하원 의원이었는데 여기서 그 스티븐 아이시라는 그 공화당 의원 엔트로펠리 팜데일 이런 지역이 그 지역구인 90년대부터 계속 여긴 공화당이었어요. 그런데 이 케이트 힐이라는 31살의 젊은 사람이 비영리 기구를 그동안 이끌어왔는데 홈리스 피플들에게 집을 찾아주는 역할, 정치에 관심도 없고 기금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공화당을 누르고 당선이 돼서 민주당에서는 떠오르는 스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선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그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한 그 세 군데 가운데서 감시위원회 그런 그 위원회 소속으로서 활동도 많이 했고 했습니다. 네, 하원 감시개혁위원회예요. 정확한 이름이. 그런데 어느 날 그 보수적인 블로그인 그 레드 스테이트에서 이 연방 하원 의원의 스토리를 그 보도를 하면서 캠페인 당시에 어떤 스텝과 연애 관계였다. 쓰리웨이 관계였다. 이 쓰리웨이 관계라는 게 뭐 다른 뭐 신체적인 접촉을 세 사람이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도 인정을 한 관계, 이 세 사람의 관계 그런 것을 갖고 있었다 하면서 뿐만이 아니라 워싱턴에 가서도 또 다른 그 스텝과 이번에는 남자다. 양성이니까요. 이 여성 의원이 남자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 케이티 힐 의원은 불과 이게 며칠 되지 않은 일이었어요. 케이티 힐 의원은 캠페인 당시에 그 케이스는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워싱턴에 가서 스텝과의 무슨 디렉터였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고 그건 위반이거든요. 미국에서 미투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서 직원들과 스텝과 의원이 연방 의원들이 절대로 연인 관계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의원이 높은 직책이고 스텝이 아래이기 때문에 뭔가 권력을 이용을 해서 원치 않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아직까지 여기서 확인돼야지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레드 스테이트에서 이런 것을 보도를 하면서 완전히 사진까지 보도를 했고요. 전했고요. 이 사진이 당시에 그 여자 스텝과 이렇게 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옷을 입지 않고 이 하원 의원은 그 여자 스텝은 옷을 입고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빗겨주는 브러쉬로 두 사람 다 머리가 좀 깁니다. 어깨까지 내려와요. 어깨 좀 아래까지. 그런 사진을 이 레드 스테이트에서 실었어요. 실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의원은 아주 당당합니다. 너무너무 당당해서 내가 완전하지 않은 인간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잣대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자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더 받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런 사진을 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참 당당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미국에서도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사생활이 어디까지는 보호가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이 연방 하원 의원, 뭐 상원 의원들이 전부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 게 요즘 같은 때는 특히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레드 스테이트라는 블로그에서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의원의 얘기를 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요일이었거든요. 연방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때 이 의원이 이게 나의 마지막 연설이다 하면서 아주 빨간색 옷을 입고요. 아래 위로 빨간색 립스틱을 칠하고 강한 모습으로 강경하게 아직도 분노가 서려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the last speech that I will give from this floor as a member of Congress. I wasn't ready for my time here to come to an end so soon.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고요. And their dreams reflected in me. I'm sorry. To those who felt like I gave them hope in one of the darkest times in our nation's history. 미국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뭔가 나에게 희망을 느꼈던 사람, 그리고 어린이들, 여자들, 나를 보고 희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에게 sorry. To give everything they could in every possible way so that I could be here. I am so sorry. 네, I am so sorry라고 얘기한 것은 본인이 여기 이렇게 올 때까지 가가호 방문을 해주고 전화를 해서 나에게 투표를 해달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so sorry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이 나라의 여성 혐오적인 그런 많은 것 때문이고 나는 거기서 굴하지 않고 앞으로 이 같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겠다는 굉장히 씩씩한 마지막 의회에서의 연설이었거든요. Who looked up to me. I hope that one day you can forgive me. I'm leaving because of a misogynistic culture, this time with the entire country watching. Yes, I'm stepping down. But I refuse to let this experience scare off other women. 네, 그래서 yes, 내가 지금 stepping down, 물러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언젠가 나를 용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그냥 물러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을 위해서 싸울 것이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그냥 주저앉고 멈춰서만은 안 된다. 나는 너무나 많은 협박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투표하는 게 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이런 식으로 연설을 끝냈습니다. 이 케이리 힐즈라는 31살밖에 안 된 연방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Today, as my final act, I voted to move forward with the impeachment of Donald Trump on behalf of the wome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 will not stand down. We will not be broken. We will not be silenced. We will rise, and we will make tomorrow better than today. 네, 미국의 또 다른 반 여성을 대표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구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했었던 문제도 좀 많고 했었죠. 그런 사람이 출마를 하겠다는 얘기 나옵니다. 네, 이 내용들 굉장히 미국적이고요. 그리고 경제는 지금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다 같이 나왔는데 GDP 성장률이 3, 4분기에 1.9%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예상보단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일자리 창출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많았고요.
7만 5천 개 예상했는데 몇 개였었죠? 뭐 19만 얼마였나요? 그 정도 됐고, 그리고 그래서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르기는 모르는데 경제가 1년 전처럼 뭐 무조건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지출을 너무 줄이거나 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요. 농가의 수입도 40%가 정부가 보조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보험금에서 받은 것, 이 모든 것의 가장 넘버원 이슈는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이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그 농업 기반의 표를 그 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떤 형태로든 지금 칠레의 에이펙 회담에 못 가니까 다른 장소에서 어떻게든 만나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봐야지 된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연료 효율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전에 해놨던 것을 다 지금 부숴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도 반으로 나뉘어서 뭐 혼다, 포드, BMW, 폭스웨건 이런 데는 캘리포니아주처럼 좀 뭔가 연료 효율성이 높은 곳, 가솔린 조금 넣고 오래 달리고 그러면 소비자는 돈 절약하고 공기 깨끗하고 하는 쪽으로 가고, 도요타, 제너럴 모터스,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연료 효율성 1년에 1.5%만 높이면 돼 하는 쪽으로 가고요. 이런 회사는 보통 트럭을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뭐 포드라든가 BMW라든가 이런 데는 그 회사의 자체가 좀 친환경적인 전기 자동차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는 오바마 대통령은 1년에 5%씩 연비를 뭐 언제까지 높여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5%, 지난번에 그 캘리포니아주하고 몇몇 자동차 회사는 3.7%에 합의를 했죠. 3.7%도 1.5%에 비해서 2배 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라 클럽 등등에서 대통령의 행정부의 이 같은 안에 대해서 당연히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리고는 산불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요.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재산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런 산불의 원인도 사람들이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하는 것도 있고 기후변화 때문에도 그런 게 있는데, 영화배우 제인 폰다가 지금 몇 주일째 주말이면은 기후변화에 대한 그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고, 시위하는데 체포될 정도로 시위를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해서 체포됐다가 풀려나면은 또 주말에 가서 또 체포되고 14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항의하면서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파리 기후조약에서 아예 탈퇴하겠다고 하잖아요. 어제 제가 그 제인 폰다가 그 NPR 방송과 인터뷰하는 것을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기후 변화하면서 이만큼 살아보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백인이고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누린 특권이 너무너무 많다. 아주 탁 터놓고 얘기를 해요.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나 같은 백인이 누리는 것을 못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NPR의 앵커도 yes, yes, you are right, right 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게 당연하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 물건 같은 것도 많이 사고 써보고, 우리 미국이 오랜 동안 물건을 사는 질병 중에서 가장 큰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하면서 본인은 더 이상 옷을 안 산대요.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데 이번에 아주 싸게 빨간색 옷을 샀어야 됐대요. 그래서 빨간색 옷을 왜 하고 물어보니까 fire 하잖아요. 기후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그 파이어가 그 산불도 일어나고 해서 빨간색 그 적절하게 지금 입을 옷이 없어서 그저 아주 그 쌈직한 거 빨간색을 하나 샀다, 마련을 했다, 그런 얘기를 아무튼 그 하더군요. 그리고는 이제 벤앤제리 아이스크림이요. 아이스크림 창업자들도 다 그 시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이스크림도 나눠주고, 이 사람들도 기후변화 이런데 인간이 뭔가 일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은 바람이 안 불거든요. 제가 지금 바깥에 보니까 나무들이 그대로 가만히 정지 상태예요. 그래서 산불을 잡는 데는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